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호서대학교의 황갑진 교수라고 합니다. 수소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수소 제조 분야, 수소 저장 분야, 수소 이용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접하시겠지만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분야가 모두 종합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수소 에너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수소의 기초, 수소의 발견과 이용, 그 다음에 전반적인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또한 수소의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학습 목표는 수소 기초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수소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소 안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먼저 가장 가벼운 기체입니다. 수소는 원자번호로 H라고 표시하며 원자기호로 H라고 표시하며 원자번호 1번이고 원자량은 1.008g입니다. 수소 분자는 분자식으로 H2로 표시하며 분자량은 약 2.016g입니다. 수소 기체와 다른 기체의 밀도를 비교해보면 헬륨의 약 2분의 1 정도입니다. 또한 수소의 확산 속도는 약 1.2에서 9.1m/s로 헬륨의 2배, 천연가스의 6배의 확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여러 가지 기체에 있어서 0도씨 1기압에서의 밀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메테인의 경우 0.716, 헬륨의 경우 0.179, 산소의 경우 1.43, 공기의 경우 1.29, 이산화탄소의 경우 1.98 g/d 큐빅미터로 나타내고 있으며 수소는 가장 가벼운 0.09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냄새, 색깔, 맛이 없습니다. 즉 오감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는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황성분을 함유한 비취제를 넣어 누출 시 냄새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소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수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253도씨라는 것입니다.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씨이고 메탄은 마이너스 161도씨, 헬륨은 마이너스 269도씨입니다. 따라서 수소에 액화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기의 개발이 중요하며 이 용기는 이중벽 구조의 진공 단열 기술이 될 것이며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액화수소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수소는 물 등의 용매에 녹기는 어렵지만 팔레듐 등의 금속의 저장이 가능합니다. 수소가 완전히 해리하려면 온도는 약 5000도씨가 필요하며 열에 대해서 안정합니다. 따라서 물 등의 용매에 녹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소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0도씨에서 물 100ml에 약 2.1ml가 됩니다. 수소는 팔라듐, 백금, 니켈, 티탄, 철, 금속의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원소나 화합물과 반응하고 산소와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수소는 상온에서 반응성이 낮지만 온도를 높이거나 촉매가 존재하면 대부분의 원소나 화합물과 반응을 합니다. 수소 폭발의 경우 산소의 존재하에서 가능하며 폭발 범위는 4에서 74.2%가 됩니다. 공기 중 폭발 범위는 18.3에서 59%입니다. 이 표는 가연성 기체들의 인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한과 상한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12.5에서 74.2, 메테인의 경우는 5에서 15, 프로펜의 경우는 2.1에서 9.4, 헥세인의 경우는 1.2에서 7.4, 벤젠의 경우는 1.4에서 7.1,
아세틸렌의 경우에는 2.5에서 80, 휘발유 증기의 경우에는 1.4에서 7.6, 천연가스의 경우는 5.3에서 약 15의 폭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으며 전기 에너지를 직접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소가 산소와 연소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물만 생성됩니다. 또한 수소를 전기화 반응에 의해 산소와 반응을 시키면 전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때 생성되는 것은 물입니다. 수소는 분자 중에 탄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으며 배출되는 물질은 항상 물뿐입니다.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직접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료전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수소가 연소할 때 발열량은 메테인 등의 탄화수소 계열과 비교하여 단위 몰당은 낮지만 단위 중량당은 높습니다. 이 표는 가연성 기체의 연소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수소의 경우 285.8 kJ/몰의 연소율을 갖고 있으며 메테인은 890.4 kJ/몰, 에테인은 1560 kJ/몰, 프로페인은 2204 kJ/몰의 연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지구상에 수소 분자만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소의 대기 중의 농도는 약 0.5 ppm입니다. 이 표는 지구의 대기 가스 성분을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기의 가스 성분 중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약 21%가 있습니다. 나머지 가스로는 알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메테인, 질소산화물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물이나 유기화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수소를 얻기 위해 수소를 포함한 유기화물, 즉 석탄, 석유, 천연가스, 유기성 폐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수소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수소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1차 에너지원이 아니며 전기와 같은 2차 에너지이며 에너지 담체라고도 합니다. 수소는 생물체 내에서 산화환원 반응으로 관여합니다. 즉 생물체 내에서 산화환원 반응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식물의 광합성 반응입니다. 물의 광분해로 활성화된 수소가 NADP+를 환원시켜 NADPH를 만들고 이때 포도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명반응이라 하며 이때 수소가 이 반응에 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수소폭탄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소폭탄은 수소의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리튬에 열원을 가하면 핵융합이 일어나 수소폭탄이 됩니다. 트리튬은 리튬이나 핵 반응루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수소폭탄은 오늘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수소에너지 기술과는 전혀 유사성이 없다는 것을 알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수소의 발견과 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의 처음 발견자는 헨리 캐번디시로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그는 1776년 전기 물것으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여 물을 생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앙뚜안 로랑 라부아제라는 프랑스의 과학자는 1788년 캐번디시 실험의 재현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뒤 그는 생성 유지 기체를 산소, 가연성 기체를 수소로 명명하였습니다. 수소, 영어로 하이드로겐이라는 것은 하이드로와 겐의 합성어로 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윌리엄 니콜슨과 앤서니 칼라일 같은 영국의 과학자들은 1800년도에 물에 전류를 가해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수전해법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최초의 내연기관은 수소를 이용한 기관입니다. 즉 1820년도에 세실의 수소기관이 그 대표입니다. 19세기 초에는 석탄가스화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가스가
유럽과 미국에서 난방 및 조명용으로 쓰였으며 이 가스에는 수소가 약 50%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1911년 화학자 보쉬가 수소와 질소로 암모니아와 비료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한 뒤로 수소의 주로 사용처는 비료 제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920년에서 30년대에 수소가 항공연료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대서양 전기항로에 도입된 상용 채펠 비행선의 추진연료의 하나로 수소를 사용하였습니다. 1930년도에서 40년대에서는 독일, 영국은 수소를 실험용 자동차와 기차는 물론 잠수함과 항적이 없는 어뢰의 연료로도 사용하였습니다. 크리스찬 프리드리 숀바인이라는 스위스 화학자는 1839년 연료전지 개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1845년 윌리엄 그러브는 가스 배터리를 만들어 실제적 운영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를 우리는 연료전지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수소의 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수소는 화학재료로 사용되어 각종 산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산소와 반응을 하여 산화가 되면 열을 발생하고 이때 발생된 열을 난방, 취사 또는 발전에 활용하거나 수송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연료전지에 연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동안 열과 전기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특히 생성된 열은 집안의 난방이나 발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생성된 전기는 발전이나 수송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의 용도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보면 첫째, 반도체에서는 프로세스 가스나 연구용 또는 무정형 실리콘 안정화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에서는 특수 폐기물 소각로의 소각제 고형화나 다이옥신 제거 설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절단에서는 금속 판재 모형 절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속 및 소재에는 환원로나 표면 처리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에서는 암모니아 합성, 도로의약품, 석유 제품, 유지경유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에서는 터빈 발전기의 냉각가스, 원자로의 수질 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광섬유 제조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배터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자동차, 수소비행기, 주거용 연료전지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타 산업에는 유리산업과 화학산업, 세라믹산업, 식품산업에 수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소의 용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수소 에너지의 역할은 어떨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연료에 따라서 석탄 시대, 석유 시대, 신에너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80년도에서 1840년도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1774년도에 수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제2파동이라는 1850년도에서 1890년도에 제2파동이 일어났으며 이때는 증기와 철을 활용이 많아졌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철도가 1899년 처음으로 연결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825년도에 처음으로 철도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때 이 시기에는 소설가 줄 베린이 1874년 수소에 대해서 소설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900년도에서 1950년도를 제3파동이라 하며 이때 전기와 화학과 자동차 분야가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1950년대부터는 현재까지는 제4파동이라 하며 반도체와 컴퓨터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수소가 1974년도에 처음으로 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제5파동은 신에너지 기술이라 볼 수 있으며 이 신에너지 기술이 될지 아니면 207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소 경제학 시대가 될지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향후 퀘스천입니다. 그림은 에너지의 역사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 살펴보면 에너지는 탄소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나무, 기타 바이오매스 등을 연료로 활용하였고
그러다가 기존의 화석연료 또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수소 또는 재생 및 기타 대체 에너지를 현재 활용했으며 향후 미래에는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가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 연소 시 항상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대기 중에 CO2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부터 CO2의 농도는 대기 중에 CO2 농도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1950년도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980년대부터 현재 2020년까지 살펴보면 이 증가폭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대기 중에 CO2 농도는 416.24 ppm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원별 CO2 배출량을 살펴보면 원자력은 10g/kWh, 태양광은 54g/kWh, LNG 가스는 549g/kWh, 석유는 782g/kWh, 석탄은 992g/kWh의 CO2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는 연료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는 배출하지 않지만 제작, 건설, 운영,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O2 배출량을 산정한 것입니다. 또한 CO2 배출량의 상위 12개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O2 배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볼 수 있으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약 695 메가톤을 연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된 CO2에 의해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표면에 방출되는 적외선 약 700나노미터 이상의 적외선을 흡수하여 적외선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킵니다. 그림은 온실효과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중으로 흡입되는 태양 복사광 중에 대부분 대기투가 유입되는 태양광이 있고 또한 태양광의 지표면 흡수에 의한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며 태양 복사광 중 일부는 대기와 지구 표면에서 반사됩니다. 또한 적외선 중 일부는 투과되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적외선 중 일부는 흡수되며 CO2와 같은 온실가스 분자에 의해 방출되기 때문에 지표와 대륙권 온도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지표는 더 많은 열을 얻게 되며 적외선을 재방출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대표적인 온실가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에는 6개가 있으며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유불화황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연소로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메테인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물 분해, 소의 트림, 가정용 연료로 해서 대부분 배출되고 있으며 이산화질소는 석탄 연소, 질소 비료, 폐기물 소각에 의해서 대부분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유불화황 등은 냉매나 세정제, 절연제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반도체 제조에도 활용되었습니다. 이들 가스의 지구온난화 지수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를 1로 하였을 때 메테인은 21, 이산화질소는 310, 수소불화탄소는 1300, 과불화탄소는 7000, 유불화황은 2390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에 머무는 체류 시간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는 100년간 지구에 머물고 있으며 메테인은 10년, 이산화질소는 100에서 200년, 나머지 가스들은 50에서 100년 동안 지구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전염병 등 인간의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즉 전염병이 증가할 것이고 열대성 질병이 고유도로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 가뭄, 태풍, 이상기온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에 물 부족이 발생하여 수저원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해안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 현재 상태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빙하가 녹게 되어 2100년까지 최대 88cm의 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 산림분포 지역이 북쪽으로 이동하여 대폭 감소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의 변화는 그림 왼쪽에 나타낸 그림에 나타났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지구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산업혁명 때부터는 지구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가 1950년대부터 서서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20년대는 산업혁명 시대와 비교하여 약 1.2도씨 정도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분야별 피해를 예상한 그림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2020년대 약 1도씨가 상승하였다면 수자원의 면에서는 4억에서 17억 명이 물 부족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생태계에서는 양서류의 멸종과 산호의 백화 현상, 생물 중에 다양성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식량적인 면으로는 대체로 전 지구적 농작물 수확 잠재력이 증가할 것이고 1000만에서 3000만 명의 기근이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해안의 경우 홍수와 폭우의 위험이 증가하고 건강 면에서는 알레르기 및 전염성 질병이 확산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2050년도에 2에서 3도씩 지구 온도가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수자원으로 약 10억에서 20억 명이 물 부족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생태계에서는 20에서 30%가 멸종 위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식량 면에서는 대체로 전 지구적 농작물 수확 잠재력이 증가할 것이고 1000만에서 3000몇 명이 기근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해안가에서는 약 300만 명의 홍수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영양 부족과 과다출혈, 심장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열파, 홍수, 가뭄으로 사망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되어 2080년도에 지구 온도가 3도씨 이상 상승하게 된다면 수자원 면에서는 약 11억에서 32억 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이며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홍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생태계 면에서는 전 지구 생물의 대부분이 멸종할 것이고 CO2 배출에 의해 지리적 생물권 분포가 변화할 것입니다. 식량적인 면에서는 저유도 지역의 적은 잠재력이 증가할 것이고 중고위도 지역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약 3천만에서 1억 2천만 명이 기근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해안가에서는 해안가의 30% 이상이 유실될 것이고 1,500만 명 이상이 홍수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적인 면에서는 영양 부족, 과다출혈, 심장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열파, 홍수, 가뭄으로 사망이 증가할 것입니다.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물리학자의 하버트는 원료 생산이 최고조로 달한 후 5에서 10년이면 매장량 한계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한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하버트의 종용 이론에 따른 원유 생산량 예측 그림입니다. 2000년부터는 원유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2050년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가스 생산 정점 연구에서 살펴본 석유 생산 정점 시나리오 그래프를 살펴보면 시나리오의 조건별에 따라 상태는 달라지겠지만 2010년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그림은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한 세계 석유 생산량 추이 및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버드 종용 이론과 같이 2010년도에 석유 생산량의 정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도에 최고조에 달아 점차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일 샌드 등 비정통 석유들의 개발로 인해 석유는 조금씩 생산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의 약 65%가 중동 지역에 편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공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화석연료의 한계 매장량은 바로 가격에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화석연료와 수소에너지의 비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는 기체, 대기압 상태에서 기체이고 차량의 공급 상태에도 기체입니다. 주성분은 수소 분자이며 탄소 및 수소의 구성비는 0입니다. 이런 배출가스 성분을 살펴보면 CO2와 물의 구성비는 0에 달할 것이며 사용기관은 연료전지가 될 것입니다. 효율은 높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 같은 경우 대기압에서는 기체 상태이고 차량 공급 상태는 압축 기체 형태가 될 것입니다. 주성분은 CH4입니다. 탄소와 수소의 구성비는 0.25이고 이론 배출가스의 성분은 CO2와 두 개의 물이 될 것입니다. CO2와 물의 구성비는 0.5를 나타낼 것이며 사용기관에서는 내연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효율은 중간 정도입니다. 다음은 LPG 가스의 같은 경우는 대기압에서 기체이고 차량 공급 상태는 액체 상태입니다. 주성분은 C3H8이 될 것이며 탄소 및 수소의 구성비는 0.38입니다. 이런 배출가스 성분은 3개의 CO2와 4개의 물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CO2와 물의 구성비는 0.75가 될 것이며 사용기간은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효율은 약 중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가솔린 같은 경우는 대기압 상태에서 액체이고 차량 공급 상태에서 액체입니다. 주성분은 C8H18이 될 것입니다. 탄소 및 수소의 구성비는 0.44이고 이런 배출가스 성분은 8개의 CO2와 9개의 H2O입니다. 따라서 CO2와 H2의 구성비는 0.89가 될 것이며 사용기간은 내연기관이고 효율은 중간 정도입니다. 석탄의 경우 대기압에서는 고체 상태입니다. 주성분은 C6H6이며 탄소 및 수소의 구성비는 1입니다. 이런 배출가스 성분은 6개의 CO2와 3개의 H2O이고 CO2와 H2O의 구성비는 2입니다. 석탄의 사용기간은 외연기관이고 효율은 낮습니다. 다음은 목재, 즉 숯을 살펴보면 대기압 상태에서 또는 고체이고 주성분은 C입니다. 탄소 및 수소의 구성비는 무한대일 것이며 이론 배출가스 성분은 CO2이고 CO2와 물의 구성비 또한 무한대입니다. 사용기간은 외연기관이고 효율은 낮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1강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2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